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mm만 더 갔어도 작년 1월 2일에 한 정치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경정맥의 67%가 잘렸어요. 1mm만, 딱 1mm만 더 들어갔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흉기 사건으로 끝났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들 일도 없겠죠. 어제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묻혀있던 보고서 한 장이 그 자리에서 튀어나왔어요. 박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해 안 가는 일들은 결국 김건희 냄새가 난다고. 이번 건이 정확히 그 모양이에요. 지상판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4월 3일 자 보고서 얘기 거의 안 보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메인 뉴스 어디에 깔려 있는지. 왜 안 다룰까요? 그 답을 찾으러 가는 영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보고서 작성 날짜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2025년 4월 3일 윤석열 헌재 선고 바로 하루 전이에요. 이건 단순한 흉기 테러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직후의 물청소부터 1년 뒤의 보고서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침묵을 설계하는지의 문제예요. 오늘 같이 까볼 게 세 층입니다. 먼저 표면, 그날 가덕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몇 시간 안에 어떻게 이야기가 뒤집혔는가. 사고 난 그 12시간 안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시간선으로 깔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 김상민이라는 한 인물의 보고서가 왜 하필 4월 3일에 쓰였고 왜 5월 14일에 구두 통보가 갔는가. 시점만 따져봐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벤츠남, 어촌계장, 세계로교회, 김진성 뒤로 어디까지 실타래가 이어지는지 박 의원이 어제 처음 공개한 정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가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합니다. 오전 일정이었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받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흉기를 꺼냅니다. 그 칼이 어떤 칼이었느냐. 등산용 칼을 갈아서 양날로 만든 거예요. 살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구입니다. 칼이 목에 들어갔어요. 경정맥 67%가 잘립니다. 1mm만 더 깊었어도 1cm만 옆으로 비껴갔어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출혈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날 오전 10시경 소방청에서 첫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발생일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괴한에게 피습, 목일점, OCM 열상, 칼로 패였. 이게 소방구급 발생 일보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본 그대로 적은 보고서. 그런데 거의 같은 시점에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대테러 종합상황실 2보. 이건 어디서 썼냐? 부산대 응급실에 나가 있던 국정원 부산지부 대테러과에서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이재명 대표 의식 있음. 가해자 60에서 70대 노인. 무기는 과도. 그러니까 과일 깎는 칼. 목 부위 1점. 5cm에 불과. 출혈량 적은 상태. 야당 대표 경정맥이 67%가 잘렸는데 출혈량 적은 상태라고 쓴 겁니다. 이거 개판이죠, 솔직히. 누가 봐도 별일 아닌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쓴 보고서예요. 소방청 보고는 총리실 대테러센터로 올라가는 표준 경로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쓴 그 2보가 그 위에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 다른 부처 정반대의 평가. 그리고 정오가 지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헬기 갑질. 이 단어가 갑자기 모든 매체를 덮어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 응급의료센터로 헬기를 이용해 이송된 사실을 두고 특혜다, 지역 의료 무시다, 자작극 아니냐 이런 키워드가 동시에 터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시점에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매체에서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헬기 갑질, 자작극 이런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유튜브 생태계 그날 오후부터 며칠간 정말 별의별 영상이 다 떴어요. 죽을 뻔한 사람을 죽을 뻔하지 않았다고 외쳐주는 사람들. 양치기 소년 동화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에요.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외친 적도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외치는 사람을 욕하는 그런 풍경. 그 사이 사건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물청소.
영상이 있어요. 박선원 의원이 입수한 그 영상에 두 사람이 사건 현장을 물로 쓸어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사진첩으로 20명 정도 정리 중이라고 박 의원이 밝혔어요. 부산경찰청, 공수처 모든 관련 기관에 전달할 거라고. 여기에 이상민이 끼어들죠. 당시 행안부 장관. 그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줬어요. 유권 해석 같은 발언을 행안부 장관이 한 정치인에 대한 흉기 테러를 별거 아닌 일로 정리해 주는 모양.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자작극 프레임. 이 단어가 이번 가덕도 사건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터졌을 때도 자작극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도 자작극 프레임이 깔렸고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도 자작극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어요. 같은 단어가 김건희 관련 사건마다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같은 유튜브 채널들, 같은 보수 매체들, 같은 시점에 동시에 깔립니다. 이런 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반복돼요. 이 사람들 매번 이래요. 또 시작이네라고 알아챌 정도로. 그러니까 가덕도 자작극 프레임도 사건 그날 오후에 우연히 발생한 여론이 아닌 거예요. 같은 시스템이 같은 도구를 또 꺼낸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12시간이에요. 10시 객관적 보고, 11시 국정원 덮어쓰기, 정오 헬기 갑질 프레임, 오후 자작극 여론, 저녁 물청소, 그리고 행안부 장관 발언.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이때부터 1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진성 단독 범행으로 기소합니다. 법원이 형을 확정합니다. 2025년 1월에는 대법까지 갔어요. 대법에서 이건 정치적 목적의 살해 미수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다라고 판결까지 했습니다. 이쯤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단독으로 한 짓이라고 정리되고 법적으로도 결론 났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무려 1년 반이 지난 뒤에 2025년 4월 3일 윤석열 헌재 선고 바로 하루 전 누군가가 보고서를 한 장 씁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쓰이냐. 본건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 행위는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게 2025년 4월 3일자 보고서예요. 사건 다 끝나고 대법까지 결론 났는데 굳이 윤석열 파면 하루 전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보고서를, 한국 정부 보고서 작성 동기 연구에 새로운 사례가 추가된 모양이에요. 아니 여러분,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다음 날이 헌재 선고였어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결과가 나오기 24시간 전에 누군가가 굳이 야당 대표 살해 미수 사건이 테러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테러센터로 보낸 겁니다.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상민 검사 출신, 국정원 법률특보, 그리고 김건희의 최측근입니다.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잡아 없앤 핵심 인물 중 하나예요. 검찰 시절 조국 수사에서 그렇게 공을 세웠던 사람. 그 공으로 김건희, 윤석열 쪽에는 어떻게 보면 천운의 은인이 된 거죠. 2022년에 김영선 공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태균이 등장하는 그 사건.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김영선을 공천에 넣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선을 빨리 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보궐로 넘기려고 했던 그림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김상민이라는 거죠. 이 사람 인사 동선만 따라가도 답이 보입니다. 보궐의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갔냐? 국정원으로. 그것도 단순 직원이 아니라 법률특보. 조태용 라인, 그러니까 당시 국가안보실장 조태용의 오른팔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자,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그냥 국정원의 어느 법률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김건희의 최측근이고 조태용의 라인이고 조국 잡아 없앤 검찰 출신이고 보궐공천을 위해 김영선까지 동원했던 그 인물이 쓴 겁니다. 여기서 김건희 인사 시스템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김건희 측근을
권력기관 핵심 자리에 박아넣는 패턴은 김상민 한 명의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 국정원, 방첩사, 행안부, 외교부 거의 모든 안보와 법무 관련 부처의 측근을 배치하는 작업이 5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그 측근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검찰 출신이 많다. 둘째, 조국 수사나 윤석열 검찰 시절 직접 일했던 사람들. 셋째, 김건희 본인의 사적 인연으로 연결되는 라인. 김상민은 이 세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 검찰 출신, 조국 잡아 없앤 라인, 김건희 직속 측근. 그러니까 4월 3일자 보고서를 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라 5년 동안 만들어진 인사 설계의 결과인 거죠.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김건희 한 명의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행정부 전체에 깔려 있었다는 거. 정권은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김상민도 지금 국정원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1년 반에 3번 승진한 그 대테러 국장도 지금 자리에 있어요. DNA로 밝혀있다는 박 의원의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정권만 바뀌면 옛날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서 또 체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구조. 왜 하필 4월 3일이었느냐. 다음 날이 헌재 선고였어요. 박 의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구잡이로 쓸어도 된다는 신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 미리 깔아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김상민은 보고서를 쓰기 전에 국정원 내부 기조실 법무처에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거기 진짜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법적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거기 물으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테러방지법, 대법원 판결, 정치적 목적, 살해미수. 누가 봐도 테러예요. 거기 변호사들이 다른 답을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측근인 자기 자신이 직접 쓴 겁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에 답이 정해진 사람이 답이 정해진 보고서를 전 야당 대표 살해미수 사건을 커터칼 미수라고 부르는 보고서.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는 기분이에요. 다들 옷이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어디로 갔느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 갑니다. 작성 약 한 달 뒤인 2025년 5월 14일에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에 구두로 통보가 가요. 합동조사팀 가동할 필요 없다는 입장. 여기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5월 12일이 무슨 날이었느냐? 대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이재명이 후보로 등록한 그날, 그 이틀 뒤에요. 5월 14일. 이 시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첩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던 때입니다. 방탄벽 준비, 유리벽 준비 그런 얘기가 실제 후보 캠프에서 오가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점에 국정원이 총리실 대테러센터에다가 합동조사팀 가동 안 해도 된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것도 구두로 종이 안 남기려고. 이게 자충수가 아니라 뭐가 자충수입니까? 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합동조사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국정원, 경찰, 군, 서방청 모든 안보기관의 협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무장 해제예요.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안보 자원이 풀려 있던 거죠. 이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조중동에서 이 시간선 4월 3일과 5월 14일을 나란히 깐 보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일면에 깔아도 모자란 사안인데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왜 안 다룰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한 줄이 나옵니다. 1년 반 동안 같은 라인의 사람들이 같은 시점들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직후에 국정원 부산지부 12시간 뒤에 행안부 장관, 1년 뒤에 김상민 보고서, 한 달 뒤에 5월 14일 구두 통보. 같은 라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건 초동 단계부터 끼고 있었던 국정원 대테러국장. 이 사람이 1년 반 사이에 3번 승진합니다.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1년 반에 직급 2단계예요. 박 의원의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간첩 잡아도 이렇게 못 올라간다고. 진짜 어려운 기관이라고 1년 반에 3번 승진.
보고서 한 장이 간첩 30명 잡은 격이네요. 학계에 알려야 할 인사 모델입니다. 박 의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초동 단계부터 이 사람이 계속 끼고 다니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2급 국장이 됐다. 조태용과 김상민이 봐주기로 엄청나게 챙겨줬다. 자, 정리해 봅시다. 김진성이 칼을 들었습니다. 1mm만 더 갔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부터 1년 반 동안 같은 라인의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서 그 사건을 별일 아닌 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공으로 승진했습니다. 공범은 김진성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뒤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짜 모양이에요. 1년 뒤에 굳이 보고서를 한 장 쓰는 행동,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보고서를 도둑이 재발저리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비를 해놔야 했던 거예요. 인용이 되면 묻히고 기각이 되면 활용할 수 있게. 박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께 약속한 게 하나 있었다. 정권 교체되면 이 사건을 반드시 밝히겠다. 왜냐하면 국정원하고 총리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밝히기가 어렵다고 정권 교체 64일째에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결과물이 어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런데 김진성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충남 아산 사는 사람이 부산 가덕도까지. 여기서 박 의원이 어제 새로 공개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일명 벤츠남 사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면에 살아요. 부산 가덕도는 가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건 전날 김진성이 가덕도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벤츠 차량으로 김진성을 모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영상이 공개되어 있죠. 김진성이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 이 벤츠 운전자가 누구냐? 어제 박 의원이 처음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본명 대신 인수 아저씨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73세. 가덕도 어촌 계장이었습니다. 어촌의 직원이 아니라 계장.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벤츠에 사람이 3명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인수 아저씨, 뒷좌석에 김진성,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뒷좌석에 동승했어요. 일명 빡빡이. 40대 남자고 평소에 인수 아저씨의 비서처럼 일하면서 그 벤츠를 주로 운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빡빡이가 운전하는 차예요. 그런데 그날만, 사건 전날에만 73세 인수 아저씨가 직접 운전을 했고 빡빡이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안 하던 사람이 그날만 직접 운전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가덕도에 우연히 배회하던 사람을 친절하게 모텔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 행동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평판으로 가능한 행동인가? 박 의원에게 양쪽에서 따로따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두 그룹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양쪽 다 인수 아저씨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인수 아저씨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자기 이익 위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동네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친절이라는 설명. 누가 봐도 말 맞추기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인수 아저씨가 어느 교회 교인이냐.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 교회예요. 소년보 목사가 누구냐? 최근에 정광훈 목사와 함께 보수 극단 진영의 투탑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박 의원의 말로는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래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 이름을 콕 집어주기라고 설교한 사실. 지상파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룬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모의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박 의원도 직접 짚었습니다. 단순 교인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사건 전체 진행 과정을 종합해서 보면 모의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인 거죠. 소년부 목사 한 명의 발언이 끝이 아닙니다. 박 의원이 짚은 게 이 부분이에요. 보수 극단 진영의 투탑 정광훈, 소년보. 이 두 사람의 유튜브와 설교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직전에 광화문에서 가장 시끄럽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깔던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라인과 연결돼 있었느냐, 그 답이 지금 가덕도 사건 뒤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한 끝에서 평소에 운전 안 하던 어촌계장이 하루만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충남에서 온 김진성을 모텔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게 우연일 가능성과 설계일 가능성, 어느 쪽이 더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박 의원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수 아저씨가 사건 이후에 다발성 암으로 발병해서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한 상태라고 박 의원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만약 배우가 진짜 있다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인수 아저씨 본인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회유든 제거든 별주부전에서 자라가 토끼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굴었던 것처럼 그 친절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1mm의 얘기. 처음에 1mm의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1mm만 더 갔어도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1mm가 진짜 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거리는 사건 직후 12시간의 보고서 뒤집기, 그 뒤 1년 반 동안의 침묵, 4월 3일의 보고서 한 장, 그리고 5월 14일의 구두 통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만든 그 침묵의 거리였습니다. 처음에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해 안 가고 너무 비참한 일은 결국 김건희 냄새가 난다. 18개월 뒤에 다시 들으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1mm, 김상민의 1년, 그리고 그 사이의 침묵, 이게 같은 사건의 같은 그림이라는 게 이제는 보입니다.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 정모기획관, 부산지부 대테러 과장, 김상민, 조태용, 1년 반에 3번 승진한 그 대테러 국장, 이름이 다 살아있어요. 자리도 그대로 있고요. 정권 교체 64일째인 지금 이 이름들 중에 누가 먼저 입을 열까요? 오늘 다 못 들어간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의원이 마지막에 짚으신 자승 스님 사건, 국정원 70에서 80명이 한꺼번에 움직인 그 일, 거기서도 김건희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박 의원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1mm만 더 갔으면 죽었을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두면 다음번 1mm는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박선원 의원의 폭로의 본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편을 받아보세요.